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던 이래경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CIA의 국장을 면담하고 그 뒤로 이른바 삐딱선을 탔다라는 주장인데 근거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음모론이 나왔는지 잠시 후 이야기해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래경 씨의 음모론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CIA가 소위 지난 대선 판에 무언가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아무리 대선 패배가 믿기 힘들어도 이런 음모론은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만.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 썼습니다. 방만하다. 누구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선거와 무관한 행사에 선거 경비가 사용되고 코로나 때 호텔에서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쓰였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방만하게 사용됐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하필 주말 저녁 그것도 호텔에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호텔 식사가 이 업무 추진비로 사용됐다는 건데 방만해도 너무 방만한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종.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 작심하고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왜 작심하고 썼냐면 시리즈물이 시작됐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위기의 민주당이고 그 첫 번째 제목은 민주당 책임 정치 실종, 중병 앓는데 모두 입 닫는다 라며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 이어 돈봉투, 코인 의혹 줄줄인데 검찰 탓만 하면서 도덕적 위기를 외면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질타했습니다. 대중과 괴리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 추락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혁신위 논란으로 4분까지 격화됐는데 모두 입 닫는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시리즈라는데 2탄도 궁금하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삭제. 중앙일보가 오늘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종전선언 추진을 빼고 북도발에 응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핵은 당면한 최우선 위협이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는 문구.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암초. 한국일보가 오늘 8면에 썼습니다. 노동계를 대변해온 한국노총의 보이콧, 정부 개혁 추진도 암초를 만났다.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한노총이 했습니다. 민노총이 탈퇴해서 유일한 대화 창구였는데 한노총마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노조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지만 노동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의 의원,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IA가 대선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다소 황당한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사퇴한 이래경 씨가 이 음모론을 주장한 겁니다. 어떤 음모론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CIA 음모론. 천안함은 자폭된 것이다 라는
망언을 한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어떤 음모론을 제기한 것인지 도대체 CIA가 뭐하러 왔다라는 건지 이래경 씨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일단 호칭부터 남다르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국 CIA 수장이 극비리에 방한했다. 윤 총장과 면담을 했다. 그 이후 CIA 국장을 만나고 윤 총장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아나무인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의 배경은 CIA를 만나고 대선 국면에 뭔가 CIA가 개입을 해서 윤 총장이 그때부터 삐딱선을 탔다라는 음모론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허무 맹랑, 동맹국 폄하하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예전에 80년대 미국 사회에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CIA 탓하는 거.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를 망쳤어? CIA 탓이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CIA 탓이야. 약간 웃기는 뭐 최불암 시리즈처럼 뭐만 하면 다 CIA 탓이다라고 했었던 게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인데 이거 무슨 음모입니까? 그 좀 삐뚤어진 어떤 약간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선에 미국의 CIA가 개입했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천안함은 자폭했고 또 푸틴도 진범이 아니고 코로나의 진원지는 미국이고 이제 이런 좀 유언비어에 가까운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에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버 중에서 가짜 뉴스 심지어 나아가서는 좀 이런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막 퍼뜨려서 클릭수도 높이고 이제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으로 자기가 유튜브에서 물론 가짜뉴스 나쁘지만 일일이 뭐 검찰이 그거를 뭐 조사하고 해서 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유튜버에 지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이 이제 공당의 제1야당의 그것도 혁신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떠한 그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적합하다라고 과연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게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예.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진짜 좀 민주당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게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그런 유튜버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힌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그 사태를 좀 줄이고 축소해서 민주당이 다시금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이 계속해서 반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얘기를 풀어놓다 보니까 네. 민주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는 언론인 출신의 김 교수는 이건 음모론이다 일종의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강력계 형사 출신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CIA 국장이 와 그 총장을 만나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음모론적인 주장을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서 CIA가 대선판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간택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까? 미국의 CIA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고 한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상당히 힘의 균형상으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고 이처럼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관계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예. 그 해석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같은 전반적인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과 사상을 있는 그대로 설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CIA 국장이 찾아와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그 이후에 논리 추론 과정은 일종의 음모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이 논리 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쉽사리 받아들이긴 어렵죠.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이긴 합니다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떠한 보직을 맡지 못한다는 등 일신상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책임을 이번 사안에서도 온전히 지게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살면서 CIA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자, 전용기 의원님, 네. 혹시 CIA 요원을 만나거나 만나신 적 있습니까? CIA 요원을 만날 기회는 잘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희망인 젊은 피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찾아와서 많은 면담을 나눈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에서도 찾아오고요. 그렇죠. 그분들의 한국 정치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건 뭐 의원 많은- 외교니까. 예,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경우는 있는데 CIA는 국회를 찾아오진 않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CIA가 뭐 찾아갔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만났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그렇죠. 뭐냐면 뭐 많은 수사기관들은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범죄 인도 조약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나라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CIA가 그래도 뭐 수사기관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하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이래경 씨가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상의 근거로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인선을 둔 의견 차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근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CIA 면담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전윤기 의원의 발언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IA 음모론 말고도 이 천안함 자폭이라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한 반론문도 사퇴 이틀 만에 내걸었는데요. 어떤 반론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식 프레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론권을 행사한다라며 천안함 자폭 발언, 본인 발언인데요. 과잉 표현한 것,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다 라고도 반론을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푸틴 옹호 발언, 푸틴이 전범이면 부시 오바마도 같은 취급이다.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발언, 확산의 중심지와 바이러스 진원지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라는 반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은 자유. 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반론? 가당치가 않죠. 가당치 않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그 여러 가지 문제 발언 때문에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는 오히려 본인의 부주의한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에 굉장히 큰 폐해를 끼친 거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천안함이 폭침은 아니지만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2010년도에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포함,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원인 불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어떻게 혁신위원장에 내정이 될 수가 있었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그 발언이 6월 5일에 또 문제됐기 때문에 그만뒀던 것이고 6월 6일에 또 현충원의 그 행사에서 또 이 발언 자체가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북한 소행이냐를 물어보는 이러한 또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지금 이래경 씨의 발언도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도 그게 공식적인 발언이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그냥 대한민국의 공식 발언,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한다. 이 정도의 지금 워딩만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북한 소행입니다. 사실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당연히 천안함 침몰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생존 장병들 그리고 함장 그 함장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국민들도 그런 게 궁금한 건데 그런데 민주당 인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북한 소행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래경 씨가 아직도 이것은 원인 불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민주당은 아직도 원인 불명이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은 뭐 한 당의 어떤 그런 그 혁신위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발언이다. 예.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원인 불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정확히 표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경 씨 이런 발언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예, 사실은 이 음모론은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양 있고 상식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핵의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 천안함 침몰 당시 취재했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김수영 교수님, 얼마나 명백한 증거가 나왔냐면 북한이 쏜 어뢰의 추진체 잔해가 인양이 됐어요. 근데 그 추진체 잔해에 1번이라는 글씨까지 새겨져 있는데 북한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발의 어뢰 중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1번 어뢰를 북한의 잠수함이 장착하고 왔다는 이 결정적인 근거였잖아요. 마치 얼마 전 북한의 로켓의 발사체를 우리가 인양했을 때 거기에 점검문이라는 북한식 표현이 새겨져 있던 것처럼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이다라는 반론을 이래경 씨가 제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뭐 CIA가 이번에도 했다는 걸까요? 과거의 어떤 왜곡된 세계관에 갇힌 채로 나이가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80년대 NL 계열의 그런 운동권들이 반미 운동을 아주 강하게 했었는데 이제 모든 세계관이 친미와 반미로만 구성된 채로 지금 나이가 드신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무조건 다 모든 것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86 이후의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호적이고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본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막 죽창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렬히 반응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소행으로 우리의 장병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고 그리고 모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이런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난 못 믿겠다면 그럼 그런 과학적이라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망상에 가깝다고 한 이유가 자기의 세계관은 다 정해져 있고요. 모든 정보가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에 맞춰서 다 음모론적으로 처리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을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치공학적으로 이분이 내려오게끔 한 건데 이제 와서 마녀사냥으로 왜 사람을 내려끌이냐라고 항변하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말 마녀사냥이고 부당하다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십시오.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뭐라고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좀 지나갈게요. 대표님 타당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원칙성 수석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는 없으실까요? 거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거취 문제나 어떤 방식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한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언급 중에 있었던 천안함 함장에게 본인의 부하를 죽였다라는 발언을 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함장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팀에서는 징계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생존한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을 죽여놓고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권칠승 대변인이 사과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최 함장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와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사과를 했다. 오늘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 사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오늘 최 전 함장을 만납니까? 권칠승 대변인이? 만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아마 사과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담이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칠승 장관이 공식적인 백브리핑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 약간 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는 전준영 우리 회장을 만났던 것이고 오늘은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사과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거는 100%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주당이 떼고 가야 될 부분 사실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맞거든요.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고 전혀 뭐 북한 주민들 생각하거나 그런 모습 없는 모습들은 정확하게 비판해야 되고 정신 차리라고 민주당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세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전용기 의원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희대망언, 당직 박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 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재 의원님. 네, 물론 어제 또 전준영 씨를 만나서 또 사과 말을 뭐 했지만 사실 전준영 씨가 찾아와서 한 거죠. 직접 가서 한 것은 아니고 전준영 씨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인데 면담을 요청을 했고 뭐 기다리다 이제 만난 끝에 뭐 그런 사과의 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원일 함장을 오늘 만나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 권칠승 대변인의 이 말에 대한 이 막말이죠. 이 무례한 이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당대표로서 사과를 해야죠. 본인이 이제 무한 책임을 뭐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당 대변인의 말은 결국은 당 대표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진정성 있는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은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그 권칠승 대변인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발언 자체가 물론 뭐 일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천안함 그 46명의 그 또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뿐만 아니라 사실 관련되는 분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윤리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께서 어제 일부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실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막말을 하신 거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제 그 입장 표명에는 최원일 함장에 대한 사과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늘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아직 어제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고 훨씬 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래경 씨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마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최원일 함장이 경계 실패 책임이 있다라고 최원일 함장을 또 비판했습니다. 따라붙은 과정에서 그냥 혼잣말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뭐 사담 수준의 대화를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이 논의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잣말이었다, 힘줘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사태를 좀 수습하려 하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으나 지휘관의 경계 책임 실패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최 함장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함장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경계 실패, 침략당한 책임, 사과 없이 최고위원들을 공격수로 내보내나 이 대표는 자중시키시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 고소장만 늘어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낯짝으로 자기 부하를 죽인 사람이, 경계에 실패한 사람이 등등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듣는 국민들이나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갑자기 북한의 공격으로 잃어버린 함장이 십수년간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최 함장이나 다른 생존 장병이나 혹은 유가족들에게 이른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까?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우선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단체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계다 보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그 반면에 이 권칠승 대변인의 최원일 전 함장을 향한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구체적으로 최원일 전 함장을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원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표현 자체를 두고 보면 부하들을 다 죽인다거나 무슨 뭐 XX짝이라던가 이 표현 자체가 그 문헌 자체로 일정한 의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실추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최원일 전 함장을 실제로 만나 사과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풀어내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현충일 추념식장에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 대표와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최 함장이 어떻게 저 현충일 추념식장에 들어왔느냐 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기념식 현장에서 면담 요청한다. 이 대표님 연락을 좀 주시라. 이렇게 최 함장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에 어떻게 들어왔냐? 현충일 추념식 장소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삶을 바치신 분들이 주인공인 자리에 주인공이 왜 들어왔냐라고 묻는 격이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진짜 장경태 의원은 최근 정말 활약상이 눈부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발언이 이상한 발언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너무 많거든요. 사실 뭐 돈봉투 사건 때도 50만 원 정도면 밥값도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또 뭐 김남국 사건 때는 뭐 검소한 게 죄냐, 실제로 검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저기 못 들어오는 데인데 어떻게 들어왔냐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도 했고 권질승 대변인에 대해서도 그냥 사담으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저 최원일 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경계 책임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침략 당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한 책임도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6.25 겪고 뭐 일제시대 겪은 게 다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가 당한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방어를 하다 못해서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과 신념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공천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계속하고 자기의 정치적 뜻을 계속 펴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서 당선도 되고 국회의원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이분은 4년 내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악재와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이렇게 피해 쉴드라고 말하는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공천이 곧 다가오고 있고 나는 공천을 받아야겠고 이렇게 내가 민주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냐. 그게 아니고는 저는 이 장경태 의원의 계속되는 실언과 망언들, 허언들이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천안함 함장에게 현충일 행사장에 어떻게 들어왔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마치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묻는 것 같다.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초선이지만 특권 의식은 5선급이다라는 비판도 달았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저는 저 말이 맞죠. 왜냐하면 현충일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손님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들이나 어떠한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말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문매를 맞은 그 피해자한테 너 왜 맞았냐? 너 왜 바보같이 왜 맞았냐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최원일 함장에게 하는 얘기는 왜 공격당했냐. 공격한 사람이 잘못이지 가해자가 잘못이지 피해자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장경태 그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말 이 맞은 이 피해자한테 너 왜 피해당했냐. 너 왜 바보같이 맞았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대가 훨씬 떨어지고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한 달간 방송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무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또 이 천안함 유족들이나 또 생존 장병들이나 관계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게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 달간 저는 방송 자제를 해라. 저는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호소, 김봉현의 자백, 라임 사태의 주범격인 김봉영 씨가 기동민 의원 등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상대 캠프에서도 300만 원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래구 씨의 공소장 내용 중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외교통일위원장실 윤관석 주재 송영길 캠프 기획회의.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는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대 캠프가 홍영표 캠프인지 우원식
캠프인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매 변호사님. 네. 검찰이 강내구씨 공소장에 쓴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 디테일함이면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장소가 특정이 됐어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 주제로 윤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발언이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가 300만 원씩. 정작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네. 강내구 위원에 대한 공소장은 그 구체성의 정도가 더 중합니다. 그 이유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고 강내구 위원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 사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군요. 그 사이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는 결국 공소장으로 말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련 사실을 온전히 완비해서 공소 사실을 적시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구체성이면 뭐 녹음 파일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수준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녹음 파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일시, 장소, 대상, 금액까지 특정될 정도라면 이른바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 수사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얼개가 꾸려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자가 한두 명 내지는 그 이상의 인사들이 이와 같은 진술을 공통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윤관석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신의 입이 아니라 타인의 입을 통해 진술된 내용이다 보니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즉 윤관석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나 정작 자신이 기소되었을 때 법정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적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이 돈봉투 살포의 배경,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인 윤관석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다 보니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을 살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 수사가 다른 캠프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그건 또 같습니다. 별개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정도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체관계를 온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없고 예. 수사를 제기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아직까지는 다른 캠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논하는 것 자체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용어랑 특정 용의자를 입건시켰다라는 용어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내사 단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씩 뿌리는 것 같으니 우리도 뿌리자라는 윤관석 의원의 이 발언을 검찰이 굉장히 특정해냈다면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씩 뿌렸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내사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수사의 착수와 입건은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인지, 입건, 수사의 착수, 수사의 개시는 모두 동일한 표현인데 내사는 그 전 단계입니다. 사전 단계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탐색해보는 단계고 누구든지 피의자로 특정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 사안 자체는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상당히 강력한 근거이다 보니까 곧바로 수사 착수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던 반면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을 뿌리고 있다는 전원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수사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사 단계에서 관련된 진술이나 유의미한 정황이 한두 가지는 포착되어야 내사가 그 힘을 받고 수사의 착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검찰은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이다 보니까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다 보니 내사는 충분히 진행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내사의 힘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내사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내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첩보가 있는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의원의 발언이다라는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을 뿌린 것 아니냐라고 윤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사실 벌집을 쑤신 것 같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후보인지 경쟁 후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세 분이 나왔는데 또 홍영표 의원 중 우원식 의원 두 분이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홍영표 캠프에서 300만 원을 뿌렸다는 건지 아니면 우원식 캠프인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발끈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죠. 우리는 아닌데 왜 이렇게 공소장에 적힌 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찜찜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더욱더 확대를 할지 말지는 이제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지금 또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동기가 사실 중요하죠. 뭐 다른 캠프에서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다른 쪽에서도 돈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돌린 거라는 거랑 다른 쪽은 그런 기미가 없는데 우리만 돈을 돌린 거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그 동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죄질 그리고 뭐 형량에 있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관석 의원이 밝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 전체가 저는 굉장히 뒤숭숭한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6월 5일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해서 또 그 29명의 출입 기록을 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이 29명이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뒤숭숭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금요일 주말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고 이때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소환도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거면 왜 저를 언론을 피해 사실을 공표했습니까? 일부 지역 본부장들은 돈 받은 걸 인정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신가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캠프 관계자분들하고 교육하셔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냐라고 한번 확인해보거나 알아보시는 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안 폐기했어요.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일방 출석이었습니다. 2차 일방 출두인데 3차 일방 출두도 할지 궁금하고 몇 차까지 할지도 사실은 궁금해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 보인다. 한동훈 장관의 의견도 좀 들었고 그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 입장도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합니까? 부결돼야 합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분들이 투표를 할 때는 공소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는 사실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하시지만 그 몸통이잖아요. 몸통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렇게 송영길 대표가 그걸 알면서도 굳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모멸감과 조롱을 가면서도 저렇게 2차 출석을 하느냐. 그것은 검찰이 이때 동안 수사했던 행태를 보면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은 몸통이라고 하면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가 몸통이라고 한다면 50억 클럽이라든지 정진상, 김용, 그리고 뭐 남욱, 유동규 모든 게 수사가 좀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환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피의사실 공포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수사할 때는 긴급하게 굉장히 수사보다는 어떤 절차 생략하고 일단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송영길 당대표도 지난 4월에 귀국해놓고 검찰에서는 5월 달에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고 압수수색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물론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타임 스케줄대로 갔었으면 이게 수사가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지금 앞서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른 뭐 전원의 전원 꼭 민주당 의원의 전체가 300만 원을 다 받은 것처럼 범죄, 특히 이것이 곧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신속하고 내가 몸통이라고 하니 내가 구속을 시켜주든 해서 소환 조사해서 다투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줬다라고 공판 과정에서 시인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어제 재판에서 시인했어요. 기동민 의원에게 1억,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500, 김영춘 전 장관에게 500, 총 1억 6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박성모 변호사님, 네네. 돈을 준 걸로 의심되고 있는 김봉현 씨가 이번에 시인한 거는 처음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거 맞다. 네네. 공소 사실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불법 정치자금이 수수된 사건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기동민 의원 측과 김봉현 전 회장이 따로따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은 김봉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옥중에 있어서 온전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고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는데 기동민 전 의원 등은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반면에 이번에 진행된 김봉현 전 회장의 이 사건 재판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은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이 다른 재판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줬다라는 사람은 준 거 맞다고 하는데 네.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면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같은 법정에서 공동 피고인으로서 공동 심리가 되어야 마땅한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준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재판부도 너무 손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았다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심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거쳐서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 즉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정치자금법 위반 물론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더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최근 판결 선고 경향을 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벌금형만 선고돼도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다 보니 자신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 자체도 격렬하게 다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보니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기동민 전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3차례 번복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주장도 일응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에서 4월경 사이에 측근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상태에서 그 녹음 파일이 이 수사에 단초가 됐습니다. 즉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죠. 민주당 정치인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보석 재판을 검찰이 회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하죠. 그 이후에 검거된 이후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난 뒤에는 검찰 회유가 거짓이었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처럼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다 보니 기동민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진술 자체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제시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 당연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양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김봉현 전 회장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기동민 의원 입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검찰의 정치기획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3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다라는 건데요. 다른 당사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기소라고 생각합니다. 1억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돈 받은 거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죠. 네, 당연하죠.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만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전재 의원님,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세 사람은 다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봉현 회장 측에서는 다 지금 시인한 상황이고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 지금 줬다는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진술의 일관성,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이제 사실이냐를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줬다는 이제 말은 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간접 증거,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가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봉현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는 자백을 했습니다만 뭐 기동민 의원의 사건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신뢰성 있게 이제 답변하는지 사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유무죄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동민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사실 많은 소회를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 10월 그 국감조사 당시에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촉발이 돼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예 지휘권에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것은 남부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뭉개진 것이 바로 기동민 의원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 이러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도 계속 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 김봉현 씨의 이 편지로 인해서 지휘권 발동이 되는 바람에 사실 그 수사가 뭉개져 버렸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뭉개진 대표적인 권력 수사가 바로 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이 자금 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에서야 사실 기소가 됐고 이 지휘권 발동이 사실 법무부 장관의 흑역사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진 수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하지만 유무죄는 또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저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뭐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 하루 이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선입견을 좀 뒤로 하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어차피 그 조사나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왜 전 여친이
본인이 자해를 해놓고 이제 남자친구가 폭행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40대 남성분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 여친이 그때는 내가 이제 홧김에 그런 잘못했다 이런 시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뭐 피고나 어떤 돈을 줬다 받았다는 다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1월, 2월이면 사실은 기동민 의원 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때 2016년 4월이 선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례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 당시는 뭐 두 분의 친분 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 청탁에 대한 힘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저도 선입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용돈 줄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서울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 청탁 포함됐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동민 의원이나 뭐 이수진 의원이나 뭐 김영춘 전 장관이나 이런 분의 어떤 그런 로비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더 있겠죠. 그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뭐 진술에 의존해서 그리고 또 나는 안 받았다 해서 그래 안 받았다 뭐 무혐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업무 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쓰였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쓰인 대목도 있고요. 주말에 호텔에서 식사 등이 결제되기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그들의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주말 땡땡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바둑 동호인 대회 후 운영을 논의했다는데요. 12만 7천 원, 당시 사무총장. 5월 주말에 두 차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66만 7천 원,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다. 김세환 당시 기획조정실장. 7월 주말 호텔 지점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45만 원. 김대현 당시 사무총장 시절입니다. 한우 판매 식당에서도 82만 8천 원, 6월엔 대구 호텔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거관리 격려 97만 5천 원, 박영수 당시 사무총장 때 결제가 됐다는 건데 주말에 호텔 등에서 다소 많은 식사비가 결제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유는 기재되어 있는데요. 선관위의 해명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대형 선거철과 맞물린 시점, 고위직이 주말 출근, 평일 야근, 선거 후에도 업무 협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주말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업무 추진비. 그런데 방만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이 사용됐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2016에서 2018년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업무 추진비가 총 5,66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야, 요즘 신용사회, 신용카드가 예쁘고 혜택 많은 것도 많은데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됐다. 이례적입니다. 증빙 서류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기재부 지침은 업무 추진비는 정부 카드를 이용하라라는 거였는데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많았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수경 교수님,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셨죠? 통일연구원. 그때 혹시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탁 지급돼서 주말에 호텔에서 식사하고 회의, 영수증 첨부 안 하고 그랬던 통일연구원도 그랬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는 곳이 공직사회에서 있다니. 물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 곳은 모르겠지만 그건 또 특활비라는 다른 명목이 있으니까. 선관위에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급된다는 건 사실 자체가 되게 놀라워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되는 돈이나 결제되는 돈은 다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 증빙 서류가 엄정하게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현금으로 뭘 받아본 적도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지급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저는 뭐 주말에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에 사용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정말 일 때문에 누구를 주말에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카드를 쓰고 싶더라도 개인 결제해요. 왜냐면 눈에 띄고요. 왜 주말에 사용하는지 소명해야 되고요. 그럴 바에 그냥 개인 결제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가 않거든요. 물론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주말에 정말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내역도 무슨 바둑 동호회의 무슨 뭐 대회를 어떻게 할지 운영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필 주말에 굉장히 고급 식사집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직사회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에는 절대로 법인카드를 사용을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건 철저하게 항상 책임을 묻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항상 지적받기 때문에 정말 뭐 기관장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약속에서 쓸지언정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물론 뭐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썼다고는 하나 그 사유도 조금 애매하고 또 그 위치도 너무나 이제 고급 레스토랑, 호텔 이런 데서 사용했고 또 지금 보면은 영수증도 그렇게 잘 첨부가 안 된 경우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예. 공직 수행하면서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공직 기강이 매우 해이했다는 얘기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공직사회가 이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사용해요. 왜 하필 이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좀 느슨한 사용, 설명되지 않는 사용들이 주말에 많았는지 또 현금이 지급됐었는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궁금하다. 물론 현금으로 주말에 사용된 이 업무 추진 내역이 부당 사용이다라고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선관위 고위직들이 사무총장 등이죠. 그것도 스테이크를 썰며 동호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만한 급박한 업무 추진 상황이 무엇이 있었을까에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혹시 강력계 형사 출신은 업무 추진비 막 현금으로 쓴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강력계 형사인데 뭐 저 조폭 깡패들 잡으려면 네. 현금 필요할 때 있잖아요. 경찰은 늘 가난하게 수사합니다. 불쌍하다. 풍족하게 돈 받으면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쓴 적 없다.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 회사에서도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쓰는 관행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못 봤어요.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지. 그 사용 내역을 온전하게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 회계 담당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부득이하게 당장 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소명해야 일부 업무 추진비로 인정받아서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 현금을 사용하고 증빙도 전혀 붙이지 않는 형태의 업무 추진은 상당히 비밀 유지가 중요한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자체가 뭐 당장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볼 여지까지는 거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금액, 일시, 장소, 또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안은 이 선관위가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긴 하죠. 아마 회계검사 과정에서 그동안 검사 내역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으로 의심받은 내역들이 대거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외부의 온전한 감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깜깜이 집행이 적발된 건데 이 사례를 보면 감사원이 이 회계 감사는 잘했다라는 국민들의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지현 부대는 어때요? 네, 그거 감사를 잘하신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데요. 진짜 현금으로 저도 지급해서 그것도 주말에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6월 달에 보면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대구에 있었지만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 6월에 호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거관리 노고를 한다고 해서 97만 원. 그 당시에는 만나기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럼 단체 회식해서 97만 원을 뭐 어떻게 보면 했다라는 것은 호텔에서 거의 100만 원 돈으로 네.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서 식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정부 지침이 그 당시에는 모이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군요. 지침까지 어겼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통탄할 뿐입니다. 진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이제 사용 내역도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그 피감 받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방만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제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이중잣대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지금 오늘 나온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실에서 맞습니다. 예, 받은 그런 자료인데 좀 나타난 것만 이런 거죠. 나타난 것만 어느 호텔에서 썼습니다고. 사실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금액이 영수증 자체가 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디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죠.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왜 주말에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었냐, 사실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공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 현금으로 준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방만하고 이런 조직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 봐도 요새는 현금으로 주더라도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영수증 첨부를 꼭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에 진짜 이런 기관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 추진비를 자유롭게 썼다. 그리고 오히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이 있었으면 굉장히 문제를 삼았겠죠. 중앙선관위가. 영수증도 없이 어떤 돈을 썼습니다 하면 이게 당연히 증빙서를 내라고 독촉을 할 텐데, 그러한 면에서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지금까지 군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아니면 견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빠르면 이제 12일에 중앙선관위에 또 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지금 감사를 수용할 것인지를 더 논의를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떠한 그런 견제나 감시는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 추진비 내지는 뭐 특별 활동비가 현금으로 쓰여도 용인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CIA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특활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자체도 사실 용도를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현저히 좀 방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CIA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여당이 선관위를 두 번째 항의 방문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비록 저희 조직의 오랜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참에 사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비롯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김필곤 상임위원은 그동안 이제 위원장을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압박에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실 직무감찰 부분적 한시적 수용 필요하다는 제안.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 중이다.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경찰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박성민 변호사님, 경기 남부경찰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여기 수사 잘하는 데도 아닙니까? 지방청 단위의 경제범죄 수사 팀들은 수사 능숙하게 잘하죠. 에이스들 가는 데죠. 예,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 이 사안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험 또는 임용에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형량이 낮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등에 불과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 수준을 넘어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계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 적절한 그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는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는 이건 세네요. 중한 범죄라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수준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형사 처벌을 할 만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사의 에이스들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설명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핫투 첫 번째.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북한의 외교관 가족이 망명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유럽 주재의 북한 외교관이 가족을 데리고 망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외교관의 망명 동선 배경에 대해서 현재는 조사 중인 단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들어온 지 매우 초기인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럽 주재의 북한 외교관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교수님, 유럽의 어느 지역이다를 저희가 말하는 순간 아직 그 유럽에 남아있는 우리 외교관 가족들과 관련된 분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유럽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또 망명했다라는 것은 오랜만에 들리는 북한 외교관의 망명 소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사정이 너무 안 좋고요. 일단 탈북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한 1,000명씩 들어오던 탈북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두 자리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교관 같은 경우는 태영호, 조성길 대사들이 이후에는 잠잠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탈북이라는 게 북한의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 정권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탈북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는 국경 근처에 진입만 해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탈북을 엄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고위 엘리트직의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지금 취약하고 엘리트조차도 망명을 꿈꿀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정말 엄혹한 그 단속을 뚫고 이렇게 이제 한국 쪽으로 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이 아마 외교관 망명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 대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것 이후에는 2019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간 북한 외교관의 망명길에 지금 다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꽉 막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 주재 외교관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영사관 가족 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교가에서는 이 역시 탈북으로 의심된다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총영사관 직원 중에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다라는 실종 전단이 나왔습니다. 총영서관에서 택시 탑승 후에 연락이 끊겼다. 행방불명하다. 라는 겁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현재 실종 중인 거고요. 북한입니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엄마와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도 북한의 외교관이죠. 총영사관 소속의 북한 외교관도 함께 지금 가족과 이동 중인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탈북으로 보이는데요. 자, 모자뿐만 아니라 외교관까지도 같이 일가족이 탈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중국 출국 또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삼았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무사히 일단은 러시아 땅을 탈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여요, 전재호 의원님. 그리고 나서 제3국길이나 혹은 대한민국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보여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 이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 밝혀져 있는 상태라 이제 이분들이 정말 러시아를 떠나서 지금 제3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긴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보 당국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런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하면 빨리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어떠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충현 교수님, 지금 러시아에서 실종된 이 외교관의 아내와 아들 혹여 더 나아가서 그 외교관까지 잠적 중이거나 탈북 중이라면 뭐 제3국도 좋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으로 오라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뭐 제3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행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한국만큼 탈북민에게 많은 그 혜택과 정착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관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냥 보통의 탈북민도 그럴진데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정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도 뭐 제3국행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한국을 택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본인도 여기 와서 정착함에 있어서 제3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저희들이 취재한 외교관 가족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현재 실종된 상황이다. 다시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술렁술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외교관들이 이제 뭐 보기에는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그 외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항상 그 외화벌이를 요구해요. 외교관들에게.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그 타이틀 자체는 외교관이지만 사실상 그 외화벌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어쨌든 자유롭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북한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더 대비돼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북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또 나의 후대를 위해서 이게 맞는 판단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나도 뭔가 한국 혹은 제3국으로 망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교가 자체가 술렁거리고 그만큼 또 북한 당국에서는 엄청나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가족이 움직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부디 바라기는 북한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안전하게 머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제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문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강조됐습니다. 김정은은 정권 안정에만 주력한다.
북한 도발 감행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 라는 문구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직책이 생략됐고 김정은의 이름만 거론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WBC 과정에서 일본에서 음주를 해서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오늘 상벌이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실의 바탕으로 성실히 소명했고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서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BC 대회 기간 최종적 경기 전까지 대회 기간 품위 손상 행위에 된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사실 그 지난 WBC에서 일본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네. 처참한 패배를 한 선수들이 현지에서 또 음주를 했다라는 게 뭐 품위 문제, 어떤 각오의 문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품위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WBC는 그 개인으로 간 게 아니고 국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성적이 나빠서 저희가 질타하거나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국가를 대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회에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을 조절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음주를 해서 저렇게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차전 또 탈락했었거든요. 늘 우승 후보였었는데 일본이 우승하면서 그의 박탈감도 상당하다. 그래서 물론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어떤 사회봉사라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운전은 아니고 음주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 선수를 또 그렇게 해서 뭐 퇴출이라든지 그래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세 선수의 어떤 이번 행위나 처벌로 인해서 좀 이제 다른 선수들 특히 뭐 야구뿐만 아닙니다. 뭐 저희 시민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를 대표해서 그리고 뭐 시민들도 국가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당연히 국가적으로 그렇게 품위 손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해당 선수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